영상 시작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현명한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국무회의에서 강요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찬성하도록 했고, 다음 날인 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되어 있었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사건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축이 된 하나회의 정권 장악을 위해 신군부가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조직이 있다고 선동하였습니다. 정말 국가전복의 사태가 맞을까요? 아니면 전두환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한 군사 탄압이었을까요? 1980년대 초 한국 국민 1인당 GDP는 약 1,7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억압하에 있었습니다. 정보 공유 제한, 언론 통제, 시민단체 미성숙, 민주화 운동 탄압 등으로 대규모 반정부 행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한국은 1인당 GDP 약 34,000달러로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시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적인 NGO 및 시민단체 네트워크 확장과 촛불 집회 경험 축적 등으로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국민적 저항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특히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매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시민이 모여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은 전 세계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극찬했습니다. 때문에 현대 시민사회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로 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자주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보수 여당은 명분 없는 계엄령 선포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더 거대한 저항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하루 이틀 만에 국가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를 군이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순간 국제사회와 국민 사이에서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이미 1987년에 도입한 민주화 헌법 이후 장기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가 헌법적 절차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주기적인 정권 교체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은 2022년 IMF 기준으로 GDP 약 1.6조 달러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며, 교역 규모는 무역액 기준으로 약 1조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7, 8위권입니다. 또한 190여 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내실도 튼튼하게 채워나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자 수는 약 1만 1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국내외 뉴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즉, 풍부한 정보와 언론 자유, 다원적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왜 지금 이 시점에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상계엄령은 전시나 대규모 반란, 국가 기반 시설 전반이 붕괴된 사태에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태 없이 계엄령을 단행하면 국민, 정치권, 시민사회, 국제사회 모두 극심한 반발을 보일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 1980년 전후인 전두환 대통령 시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사정권의 권력 공고화 과정과 민주화 운동 탄압이 극렬하게 전개된 시기였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는 전국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이를 통해 정치, 사회, 언론 등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계엄령의 목적은 권력 기반 강화와 민주화 운동, 특히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이었습니다. 이 시기 국가 비상사태 명분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 스스로 만든 정치적 혼란과 민주화 요구를 국가 전복 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함으로써 확보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으며, 추후 공식 인정 사망자만 200여 명 이상이었고 부상자는 수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나 가능한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 의지가 야권에 꺾였다고 발동시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 계엄군의 강경 대응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대 세력 제압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는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웬만해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인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친한 지인이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전쟁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했는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군부 정권 당시 언론 매체는 극도로 억압되어 약 1980년대 초반 당시 국내 신문사 및 방송사의 자유보도 범위는 사실상 0에 수렴하였으며 반정부적 성향이 의심되는 언론인은 수백 명 규모로 해직되거나 검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5.18 기념재단 연구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군부 정권은 군사력 장악도 절대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기준 육해공 전군을 합산하면 약 60에서 6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당시 대한민국 육군 규모는 약 5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차 약 2천여 대, 야포 수천 문, 중화기 보유량 역시 상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무력을 앞세운 군 상부지휘부는 전두환 신군부에 절대 충성하여 계엄사령부 권능을 무소불위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부 독재 체제는 철저한 언론 통제, 정보 차단, 야당 정치인 구속을 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신군부에 의해 구속되거나 연금된 정치인과 운동권 인사 수는 수천 명 규모였으며 비상계엄이 발령된 5월을 기점으로 전국 대학교는 휴교령을 통해 모든 대학가는 폐쇄됐습니다. 이렇게 전두환 정권 시기 비상계엄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극심한 국가폭력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계엄군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며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이는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적대시하며 시민적 저항을 공포로 압살한 끔찍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또한 군사정보기관과 계엄사령부는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 학생운동가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여 비판적 목소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사회 전체가 극도의 위축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언론정보 통제를 통해 반정부적 사실이나 비판적 여론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왜곡된 담론만이 유포되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 제도화된 시기로 기록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가 이후 진실규명과 민주회복을 위해 힘겨운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관점에서 명분 없는 계엄령 발령은 군지휘 체계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군인들은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자의적 명령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요인이며 더 나아가 추후 명령불복이라는 집단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은 절대 명령에 따른 위계 질서가 생명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간에 금이 가게 생긴 것입니다. 특히 장교단이나 부사관단 일부가 계엄 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군 내부 상하관계 균열, 지휘관 명령 불이행, 집단 항명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처럼 군 상층부가 완벽히 정치 권력과 결탁했던 시대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우리 군은 법화된 명령이나 국가를 위한 명령이라면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도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게 군인 정신입니다. 하지만 70여 년 동안 지켜온 군인 정신을 하루아침에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훼손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대군 조직은 공정한 인사관리, 정권과 거리두기, 준법 정신 강조, 인권교육 강화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계엄 발동은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장병들이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며 사기 저하, 탈영, 내부 고발 등을 초래할 가능성만 높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국가안보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전선의 전초기지로서 서방 세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현재만큼 크지 않았고 정보통신 발달 전 미디어 환경에서 한국 정부의 내부 상황이 외부에 제한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반면 현재 한국은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주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며 국제인권기구, 유엔 산하인권이사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트 와치 등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계엄령이 발령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은 무역 투자 제약, 외교적 항의, 정면 비판 성명을 통한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2년 기준 대미 수출 약 1,090억 달러이며 대EU 수출도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런 외교 경제적 관계 훼손은 즉각적인 경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국제사회의 언론 환경에서 한국 내부의 계엄 사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성 95%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 90% 이상, SNS 활성화로 인해 계엄령 발동 후 몇 시간 내에 국제 여론이 들끓을 것이며 주한 외신 기자단 수백 명이 이를 즉각 보도하고 국제 시민단체들이 제재와 비판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과거와 달리 명분 없는 계엄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두환 시기 비상계엄령은 비록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이었으나 당시 군사정권이 독점한 무력, 언론정보 통제, 국제사회의 제한적 압박,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권력 장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 시대적 산물이며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기본 가치, 제도, 국제적 위상 변화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시기 비상계엄령 발동 과정은 현실성이나 명분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주국가로서 명분 없는 계엄령은 국가 헌법 정신과 충돌하며 국민적 지지 없이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즉각적 비판과 경제, 외교적 제재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시민사회 대규모 저항에 따른 국가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1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의 핵무장 영상입니다. 그동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최측근들의 여러 기사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던 행복회로가 12월 3일을 기점으로 멈춰서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알렉산드라 벨 부차관보는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정책과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러한 기사들은 꾸준히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보아에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핵 개발 기술을 이미 갖췄지만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택했다고 평가하며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전술핵 재배치가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 76.6%가 독자적인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은 국제사회의 반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국제비확산 체제 내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감안할 때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의견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으로 흔들리는 미국의 입지를 더 고추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도 자신의 동맹국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막연한 기대감으로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요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한국의 핵무장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비록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46.5원까지 치솟아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되었고 주요 현안에서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의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영향력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고도화된 대중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외교 전략의 필수적인 존재임을 트럼프 2기 정부에 각인시켜 한미동맹의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한미일 협력체제 내에서 한국이 힘을 잃고 주변국들의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것이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국가든 자국의 국군은 정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안보를 위해 동원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이 그대로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령은 관련 참모들도 모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 4명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도모했고 국방부 장관의 후배들이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선포를 권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입니다. 국방위원 회의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의 체포와 구금시설 준비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비상계엄령을 해제시킬 권한이 있는 다수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군이 대테러 목적이 아닌 특정 당의 정당 활동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 했다는 보도가 치명적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 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안보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유조차 없었던 만큼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신뢰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더 쉽게 말해 불규칙한 행보를 보이는 한국 지도자에게 국제사회가 핵 버튼을 용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무게를 실어온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오랜 시간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한국의 혼란 상황을 북한의 침략 가능성과 연관지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켰고 외국 자본의 코리아 패싱 가능성까지 키웠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유러피언 하우스 암브로세티가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 투자 매력도 지수에서 한국은 9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신고 기준 153억 4천만 달러에 머물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약점이 부각되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비상계엄 상황은 단기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재하고 국가체제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재확인시키는 일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코리아 패싱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안보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단두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군사안보라는 세 축에서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을 실행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 특히 첨단 기술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 유인책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최근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신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권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군이 안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재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림으로써 정치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함으로써 동맹국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방위태세가 안정적이고 강력하다는 점을 홍보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적 안정, 정치적 신뢰, 군사적 안보라는 세 축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시금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